예,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수호의 날을 맞아서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무력 도발임을 분명히 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참 이 정부의 태도가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북한의 그 피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된 것이고 이걸 여기에 대해서만 의혹을 제기하고 우리 천안함 장병과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는 참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도 천안함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해왔었고, 자, 오늘도 그런 방침을 이제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느낌이네요. 당연히 달라야 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이라는 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13년 전인 오늘 2010년 3월 26일 날 밤에 병영도 해상에 있던 1200톤짜리 초계함이 천안함이라는 초계함정이 북한 해군의 잠수정이 쏜 의뢰를 맞고 의뢰 자각에 타격당한 밑에서 배 밑에서 터지는 바람에 버블 효과로 해서 배가 어떻게 보면 세동강이 나와서 침몰했고 그 과정에서 46명이 104명의 승조원 가운데 46명이 사망하고 58명이 구조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걸 안 믿는다 내지는 뭐 음모론이 있을 정도니까 그동안에 정부에서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정부에서 무슨 태도를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혼선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보도됐습니다만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민평기 상사,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할머니가 대통령을 따라가면서 2020년도에 그 왜 대통령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누구 소행입니까? 북한 소행입니까? 누구 소행입니까? 한 번도 제가 진작에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뭐 정부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저 대목이란 말이에요. 저 대목. 결국은 이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군의 적대적 전투 행위로 다시 말하면 교전에서 우리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교전이 아니라 당한 케이스 경우인데 이게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한 번 더 기린다는 사실 자체가 좀 너무 때늦은 거죠. 지금. 예, 지금 뭐 지난 정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 뭐 지난 정부 당시 이제 국가가 뭐 장병과 유족들을 좀 홀대했다. 자, 이런 지적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자, 특히 뭐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조사를 추진한 것을 두고 좀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그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공동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전문은 공개하지는 않고 일부 공개를 하고 이제 덮었죠. 그리고 이제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꾸준히 있었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의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과 친하다는 이유로 자꾸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냐, 민주당은 이 음모론에 동조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제야권에서도 질문이 쏟아졌죠. 예.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라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또 만나 또 얘기해달라. 세 번째 만나 또 얘기해달라. 지금 이것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를 안 했다. 먼저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 의심과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 문제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이걸 가지고 왜 자꾸 물어보는데 답을 피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의심과 의구심을 덮어 씌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질문 자체를 되풀이하는 게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여야 사이를 갈라놓자고 누군가가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번밖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제 계속 비판을 했었죠. 뭐 그걸 가지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걸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뭐 여러 가지 의전적인 이유도 있었고 예.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세밀하게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왜 그러면 2번밖에 안 갔냐? 5번 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의심과 의구심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배경에서 출발하는 걸로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단독 보도를 좀 한 내용이 있는데, 자, 그걸 보면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천안함 이 피격 주체를 이제 북한으로 명시할 수 있는 자 그런 편찬 기준을 바꾼다고 그래요. 자, 이게 좀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게 좀 그게 민관 합동 조사에서도 북한의 의뢰 공격 때문이다.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이런 4개국이 공동 참여한 전문가 조사에서도 그거는 북한의 의뢰 때문이다. 의뢰의 종류까지 중의뢰라고 의뢰의 종류까지 나와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게 얼버무려서 천안함을 공격한 주체가 누군지를 불명확하게 대체했다면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은 남북 관계의 개선과 더불어서 요소로서 그러니까 남북 대치의 한 상태로서 현 상태로서 천안함 사건은 기술되는 게 마땅한 거죠.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교육에 맞는 거지. 있는 사건 자체를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넘어갔다. 이것은 지금까지 교과서 서술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하다. 편찬 기준을 바꿔서 포함시키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뉴스가 되는 게 더 이상하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로써 이제 그 올해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13주기가 이제 되는 날이 이제 돌아오는데 생존 장병 중 일부는 아직도 이제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 됐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네. 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뭐 여야 그리고 정권과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그렇죠. 이제 보훈부로 격상이 됐지만 보훈처에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이 보훈처하고 얘기를 이 건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은요. 예. 보훈처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도 저희들 기준이 이렇습니다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존 장병이 꽤 있죠. 예. 근데 등급을 보니까 여러 갈래가 있고 그 갈래 중에 일부는 유공자로서 인정을 못 받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소음 충격이 엄청났던 겁니다. 아무리 바닷속이라고 그러지만 그리고 좁은 뱃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난데 멀쩡한 경우가 있거든요. 현대의학으로도 도저히 이상 징후나 이상을 발견해낼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보훈처의 현재 기준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마 다른 기준을 들이대서 이것을 인정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요. 이것은 보훈처하고 정부의 다른 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야죠. 지금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기준이 다른 방법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뭐 직권으로 이 정도는 국가유공자를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은 법적이나 과학적, 의학적 기준으로 살펴보겠죠. 오히려 저는 그 부분보다는 주목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윤석열 정부로 성격됐다는 사실, 그렇죠.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소홀히 해온 게 사실이에요. 흔히들 뭐 미국 영화 보면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남북 분단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는 그걸
뭐랄까 군에 대한 이렇게 특히나 전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우해 주는 게 뭐 우리랑 공동체 국가는 공동체 유지에서는 가장 큰 조수인 것만은 분명하다.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국가유공자 부분도 대통령이 지시를 하건 안 하건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저는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뭐 그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당무위 결과 발표를 두고요. 이 김의겸 대변인이 거짓말 논란에 불거졌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지금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결 종족수가 성립이 됐고 이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당무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좀 소개를 해달라.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당무위원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소장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원칙적이다. 세 번째로는 해석의 논란이 있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예, 이 사실 이거 처음에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를 했을 때는 반대 없이 통과됐다. 언뜻 듣기에는 만장일치 통과라고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발언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해철 의원이 뭔가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퇴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기권이니까 반대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꼭 만장일치처럼 느껴지게 한 발언이 사실 이게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날의 그 경위를 좀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최고위원회가 9시에 시작이 돼가지고 1시간쯤 후에 끝났고요. 예. 기소 발표가 그 직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 20분에 당무위를 소집한다는 공고가 있었어요. 아마 긴급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당무위가 5시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80조를 보면은 1항부터 3항까지 있는데요. 기소 발표가 나오면은 사무총장은 즉시 당무를 정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경위를 그날의 경위를 쭉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긴급하게 당무위를 하다가 보니까 현장에 다 못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29명이 오고 의견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로 39명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날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급하게 됐고 당헌 80조의 절차를 따랐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소상하게 대변인은 이런 상황을 언론에게 설명한다는 건 국민에게 설명하는 그렇죠. 거고 당원에게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상하게 이렇게 됐고 29명이 현장에 왔는데 29명은 이렇게 됐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이 그 대변인으로서의 소임을 분명하게 저버린 건 맞고요. 일사불란 단일대오 그리고 그 밑에는 전광석화 뭐 이런 단기적인 목표에 대변인이 너무 매몰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대변인이 자기 소임을 제대로 못한 것이 분명하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 뻔했죠. 그런데 지금 전해철 의원이 항변을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기 때문에 김 대변인이 이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전해철 의원 혹시 다른 무슨 절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소상한 경위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예전에도 뭐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렇게 막 당무위 소집을 그렇게 하루에 긴급 최고위원을 열어서 그날 오후에 바로 소집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특히 대표가 이렇게 갑자기 기소가 되는 경우, 물론 예정은 돼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기소가 돼서 그 당무위를 80조에 따라서 열어야 되는 절차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요. 처음 있는 일인 만큼 또 처음 있는 일인 것대로의 그 신중함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개 당내 절차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칙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 의원께서는 이제 대변인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한 게 이제 반대 없이 통과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권 반대표라고 한 게 아니라 반대가 없이 통과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해철 의원은 분명히 반대 의견을 이제 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말이 그 김의겸 대변인이 정치 탄압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다는 거다. 전해철 의원은 절차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다. 좀 이렇게 약간 궤변 아닌 궤변 같이 느껴지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게 말장난이라 말장난. 그러니까 반대 없이 통과됐습니다. 아하. 당무위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고 정치 탄압에 대해 지켜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찬성은 넘어갔구나. 아유 이재명 대표 정말 당내 기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해철은 아닌데 나는 기권하고 나왔는데 왜? 당일날 이렇게 급하게 당무회의 소집하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설명이 있었잖아요. 11시에 기소됐는데 1시에 문자 보내갖고 오락해서 가서 자기는 이건 안 맞다. 당일날 이렇게 당무회의 여는 건 안 맞다고 해서 기권한다라고 의사를 이야기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반대 없이 통과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대목 그러니까 소집 절차에 대해서만 말했기 때문에 뭐 정치 탄압의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없이 통과돼. 이런 말은 글쎄 이게 말 기술자의 말장난인 거예요.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법 기술자들의 미꾸라지 같은 이런 뭐랄까 이게 빠져나가기도 싫어하지만 말 기술자들이 저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는 게 맞아요. 예. 사실 뭐 김의겸 대변인은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대사 발언도 이제 왜곡한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대변인으로서의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김의겸 대변인을 계속 체제를 이끌고 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 대표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물어볼 질문이 아니고요. 예. 제가 만약에 대표로서 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의겸 대변인에게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예. 이건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건 좋지 않고요. 당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대변인은 얼굴인 만큼 본인이 알아서 책임을 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의 직무 유지를 결정한 당무위의 판단을 두고서도 이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사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1항의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어요. 정말 뭐 철통 같은 태세.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폐지를 무력화시키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수백 분과 함께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시작합니다. 뭐 생각이야 다들 다양할 수 있지요. 뭐 더 정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다양성이 생명이니까 뭐 그대로 또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 가는 거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한 게 이 80조 1항이 처분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홍천 의원의 말이 맞는 거예요. 보십시오. 민주당 당을 보면 80조 1항에 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사무총장은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돼 있어요. 사무총장 일단 그러면 기소가 됐으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망은 어떻게 돼요?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 등 인정되면 당무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항을 먼저 정지하고 나서 당무위를 열어서 정지된 이재명 대표의 그 부분을 당무의 의결로 바꿔줘야 하는 절차를 필요한 거죠. 1항과 3항. 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항과 3항을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박수치고 끝낸 거, 이런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목을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다. 뭐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가 조홍천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민주당 안에서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적어도 보면은 공당이라 할진데 시간차를 두고서라도 했쓰는 게 깔끔했던 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가 뭐 민주주의면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고 표출하고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무위 처리 절차를 보면 예. 1초도 대표의 업무나 임무 수행에 있어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홍천 의원이 비명계로서 절차를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예. 80조에 분명히 규정된 일항과 사망의 절차를 보면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대목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으로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예. 지금 당이라는 것이 정당이 뭐 어느 당이나 비슷합니다만은 법 절차를 굉장히 세밀하게 규정은 돼 있지 않지만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끼리니까 또 적당히 넘어가자는 기류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이 되게 이런 두 개의 이상과 현실과 뭐 이런 간극 사이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경우에 보면은 당무위 이 규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기소가 예정은 돼 있었지만 갑자기 기소장이 그 공소장이 발표가 되니까 황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면서 절차적으로 약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권리당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또 법적 판단에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날 있었던 일은 좀 황급하게 진행이 됐다. 이런 지적은 피해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